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엔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시죠. 증시 예탁금이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투자금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을 부추긴 불확실성이 언제쯤 해소될지 유강희 대표께 먼저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증시 예탁금이 연중 최저를 좀 기록을 하고 반면에 이제 해외 투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증권사에 예치한 자금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증시 예탁금이 1월 26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럼 저희가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당시 코스피 지수가 1월 초에 2,645포인트에서 1월 26일 날 종가 기준으로 2,478까지 밀렸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환율은 1월 초에 1,300원 정도였는데 이 환율도 급등을 하면서 1,336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때 수준으로 좀 증시 예탁금이 많이 좀 급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신용융자 잔고도 보게 되는데 신용융자 잔고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수치가 줄어들게 되면은 향후에 증시가 좀 좋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증시 하락 원인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불확실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후 새로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 건지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미국 장기채 금리가 또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대선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6일 날 FOMC 회의가 열리고 나면은 그 이후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투자 심리는 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 급등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외국인이 한 4조 7천억 정도로 순매도를 했는데 이거를 기관과 개인이 다 받아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한 다음에 나가기 위해서는 환전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달러 수요가 여기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서학개미 분들의 투자도 좀 늘어나면서 환율이 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월 2일 날 61,300원에서 10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55,700원까지 밀리면서 11%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한 4% 정도 발생을 하고 삼성전자 주식이 11% 정도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 15% 정도 총손실이 발생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연일 매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 대선과 FOMC를 좀 소화하면서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수보다는 대통령 당선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있는 중국 부양책에 따라서 수혜주들이 조금 종목별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랑 해리스 모두 다 바이오나 방산, 조선처럼 반중 정책 관련된 수혜주들은 어느 정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2차 전지나 친환경 전력기기도 보시는 게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경쟁사와 HBM 기술력 격차가 얼마나 좀 줄어드는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AI 과잉 투자 우려가 얼마나 해소되는지에 따라서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증시 예탁금 연중 최저고 코스피 상승률 보면 지금 떨어졌으니까 하락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인버스가 이제 세계 최고가 됐죠. 지금 우리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인내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지금 빨리 반등이 좀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요인들, 환율 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짚어주셨습니다만 좀 구조적인 그런 전환점이 마련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정치권도 반도체 특별법 같은 거 좀 빨리빨리 마련해서 통과시켜주면 좋겠네요. 이번 주에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면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고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빨리 확정이 안 되면 또 불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불확실성, 그것도 조금 염두에 둬야 되겠죠, 유 대표님?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또 저희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들을 좀 감안을 했었을 때 만약에 접근하신다라고 해도 항상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SK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투자를 위해서 구형 D램의 비중을 낮추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약 40% 차지했던 6월 말 대비 연말까지 20%대로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어떤 배경이 작용한 건지 길건희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24일 날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쪽에 있는 공급사들이 그 레거시 쪽 시장 진출을 굉장히 가속화하면서 수급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범용 쪽이 안 좋다라는 거는 이미 조금 대부분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중국 쪽에 물량 공세까지 해버린다라고 하니까 이게 가격 방어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요. SK 하이닉스는 DDR4랑 낸드 플래시를 조금 감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DDR4랑 저전력 DDR4에 대한 비중을 조금 많이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격을 조금 이제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험용 쪽에 대한 진출이 최근 들어서 중국 쪽이 굉장히 조금 빨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점유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CXMT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그 월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달에 한 4만 정 정도밖에 안 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하면 16만 정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점유율로도 지금 세계 4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되냐라고 하면, 사실은 미국이 이제 중국 쪽을 계속 때리기를 하면서 이때 중국 내에서는 이제 내수 시장에서 많은 이제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쪽에서 대부분 창신 메모리 거를 채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그 DDR5 쪽에서도 샤오미랑 트랜션 같은 쪽에서는 이쪽 걸 또 갖다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범용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신 그 SSD 쪽도 보면은 양지 메모리가 232단 또 양산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반도체가 요새 때리기를 해서 사실 별로 주가가 안 좋은데, 중국 쪽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올 하반기 때는 조금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 D램 점유율이 의외로 올해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올해 4분기쯤 되면 한 11.8%까지 오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는요 16.1%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치들이 나오면서 조금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HBM4랑 ESSD 쪽에 조금 승부수를 띄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HBM 쪽이 워낙 수요가 좋기 때문에 공급량을 내년에는요 올해 2배 정도까지 올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사실 이제 최근에 반도체는 꾸준하게 설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48조 대부분은요 AI 메모리 시설 투자하고 연구 개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반도체가 삼성전자도 별로 안 좋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예전만큼 그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데, 뭘 봐야 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이 그래도 조금 움직이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HBM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9월에 반도체 설비 투자 관련된 수치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상에서도 보면 전월 대비해서 한 8% 정도 올랐고요. 3분기 기준으로 해서 분기 실적으로 보더라도 한 10% 정도가 설비 투자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한 3분기, 4분기 실적에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조금 어느 정도는 주가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도 조금 감안을 하시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있지만 반도체에는 소부장도 있다라는 거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다우지수에서 인텔이 빠지고 엔비디아가 편입됐는데 그만큼 AI가 더욱더 중요해진 걸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AI 메모리 집중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최신 시장을 선점하고 중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려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면 폐기 등 우리 배터리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배터리 업계에서는 좀 과도한 우려다, 이런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선영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는 아직도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과도한 우려를 넘어가지고 굳이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현실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IRA는 미국의 의회를 통과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법이 폐기가 되려고 하면 똑같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입법 과정에 의해서 이게 시간이 한두 해가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재 IRA 법안의 이 수혜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주들이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대부분 공화당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항상 드려왔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온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미 공화당 내에서 하원 의원 18명 그리고 이제 하원 의장이 공개적으로 IRA 폐기를 반대하겠다는 그 의사를 밝혔었던 만큼 IRA의 전면적인 폐기 가능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부 수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면적인 폐기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 내에서 전기차나 배터리 공장이 증설 혹은 건설되고 있는 10개 주의 대부분이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 지역이거나 경합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 앞두고 이제 절대 그런 액션 못 취할 것이고 대선 끝나고도 이런 액션 취하지 못할 겁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후보를 그동안 되게 오랫동안 후원해온 그 주요 세력이 미국의 석유업계인데 미국의 석유업계조차도 IRA를 유지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대표적인 인물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이제 비키 홀럽이라는 CEO가 있습니다. 이 얘기도 여러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사 100번 양보해서 IRA 보조금을 축소한다 하더라도 K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거의 없을 거라 보는 이유가 IRA 시행 이후에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 미래 경쟁력의 대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큰 기여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장까지 지어서 우리가 고용 창출도 해줬죠. 이거는 무시를 못할 것 같고 이미 투자 규모가 3천억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그냥 투자 많이 해주면 됩니다. 트럼프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인풋 대비 아웃풋이 명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부러 지금 투자를 지금 미루고 있는 딜레이 시키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트럼프나 해리스가 돼서 이제 반중국 정책이 강화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는 게 우리나라가 1등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 부분으로 짧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힘을 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 미국이죠. 미국의 대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후보들의 경제 정책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자 경쟁자이기도 한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이 한국인들이라면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기대해볼 만한 수혜주 어떤 게 있는지 하청한 본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단연 여행이나 항공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이면을 좀 잘 뜯어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중국이 지금 이렇게 무비자를 하게 됐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무비자라는 이슈가 발생하기 직전에 있었던 게 이제 반간첩법이죠. 우리나라 이제 사람이 반도체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간첩으로 간주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 이런 여론을 조금 잠재우기 위한 좀 목적이지 않을까 이런 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2030은 좀 많이 갈 거라는 전망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4050은 좀 물음표가 많이 생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갔다가 못 돌아올까 봐. 그렇죠. 네, 들어오기 힘들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사실 감시를 하려고 하면은 그냥 다 열어볼 수 있게끔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어느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좋아할지 그거 좀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완전 수혜주들이 좀 갈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례적인 부분을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행이라든지 항공 쪽에서는 수혜가 좀 톡톡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여론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막 긍정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못하면 못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이 간첩으로 이렇게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사례는 또 처음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 이런 입장도 조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뜯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한시적으로 되는 거기도 하고 이게 어느 정도로 확장이 되는지에 따라서 좀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굳이 또 이제 산업을 꼽아보자면 여행주랑 항공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정책 반응에 따라 수혜주는 갈릴 것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들을 발행했을까요? 먼저 상향조정 리포트로는 SK가스와 동아ST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키움증권은 동아ST에 대해 경직된 하방 압력과 대기 중인 모멘텀을 주목해야 한다며 목표가를 85,000원에서 92,000원으로 올려잡았고요. 하향 보고서로는 KB증권이 에코프로비엠을, 신한투자증권이 호텔신라와 롯데 엘푸드, 그리고 메리츠증권은 MC넥스에 대한 의견을 게시했습니다. 오늘 5개의 증권사가 호텔신라에 대한 리포트를 발행한 가운데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추고 목표 주가를 높게 낸 한국투자증권이 55,000원으로 하향했고 신한투자증권은 44,000원으로 대폭 내려잡은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한편 롯데 웰푸드에 대한 6개 증권사 리포트가 발간됐고 비용 상승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는 분석에 키움과 신한투자증권은 18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메리츠증권과 대신증권이 MC넥스의 목표가를 내린 가운데 메리츠증권은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대폭 하회했다며 수율 악화로 적자가 발생한 점이 아쉽다고 목표가를 25,000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우선 SK가스 리포트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하나증권은 오늘 SK가스에 대해 지분법 손실에도 양호한 세전이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이 기존의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SK가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430억 원으로 작년보다 25.4% 감소하는 등 컨센서스를 하회한 수치를 발표했지만 목표가는 상향 조정됐는데요. 그 이후로는 대리점의 가격이 동결이 지속되면서 감익이 불가피했고 산업체와 트레이딩 향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내년 상업 운정이 예상되는 북미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업과 일반 수소 입찰에서 낙찰된 국내 연료 전지 프로젝트 등 여러 자산이 SK가스의 실적에 점진적으로 반영될 거라며 실적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비엠 리포트입니다. KB증권은 오늘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전방시장의 성장 둔화세와 수요 부진 흐름을 반영해 매수의 투자 의견을 유지하지만 목표가는 21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밖에 메리츠증권도 목표가를 2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키움증권도 2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내리면서 대부분 20만 원대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3분기 영업 적자에 이어서 4분기에도 영업 손실 12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예상돼 실적 개선폭은 제한적일 거라고 분석했고요. 그리고 유럽연합의 내년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유럽의 OEM향 판매 흐름이 개선이 예상되고 SK온과 포드의 미국의 합작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죠. NCM의 수요 회복도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ESS향 매출 성장세로 내년에는 실적 성장은 기대한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공시 박정은이었습니다. 네, 코프로비엠 관련해선 글로벌 IB죠. 노무라가 목표가를 기존의 29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투자 의견은 보유해서 매수로 올렸습니다. 결국 좀 최악은 지났다 이런 의견 같은데 함께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우리 방산 기업들이 올해 3분기에도 실적을 큰 폭으로 키우며 성장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규모와 함께 투자 전략은 길건우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LIG 렉스원이 이제 8일날 남아 있는데 지금 합산하면 올해 영업이익만 2조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영업이익만 보시더라도 4사 합산이 7,500억입니다. 작년 대비해도 223% 올랐고요. 사실은 작년에도 방산주들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실적으로 계속 찍히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산 4사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은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하면 457% 증가한 수치여서 단연 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등이 현대로템, 3등이 LIG 넥스원, 그다음 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폴란드의 K9이랑 천무 12대가 실적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앞으로도 어떨 거냐를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폴란드가 K9 잔여만 284문 남았고요. 그다음에 루마니아에 1조 3천억 K9 잔여 계약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 잔고만 지금 지산방산 쪽만 거의 3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실적은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전에 사실은 폴란드 전에도 저희가 그 수주 받아놓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호주에 K9이 있고요. 그다음에 레드백,
그다음에 이집트에도 K9이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를 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내년 영업이익이 아마 1조 1천억 원은 혼자서도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다 보니까 여전히 강한 흐름이 조금 예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K2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22년도에 이제 폴란드에 그 1000대 정도 K2 기본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1차 계약분이 180대거든요. 근데 이건 계약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지금 어찌됐건 매출이 조금씩 잡히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2차가 820대 정도 남았는데 협상 진행 중인데 크게 뭐 달라질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유럽 쪽에서 뭐 여전히 긴장감들이 지속되고 있고요. 만약에 폴란드랑 휴전을 하더라도 폴란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랑 휴전을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지금 국방비에 대해서 갑자기 감산을 하거나 할 그런 것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뭐 협상에 대한 것들은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이 가고 있고, 추가 수주도 굉장히 높아요. 추가 수주 가능성도 루마니아 쪽에 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IG 넥스원은 최근에 이제 중동 쪽이다 보니까 미사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카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 안 좋기는 하지만, 우선은 이 안에서 가장 뭐가 제일 셀까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올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긴 하지만, LIG 넥스원이 추가 수주 기대감이 저는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동유럽이랑 중동 쪽을 보면은 K9이나 K2 전차를 열심히 수주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중동 쪽에 대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 지역의 특성상 미사일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다른 지상 무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LIG 넥스원이 그래도 이 방산 4사 중에서는 지금은 저는 탑픽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여전히 실제 기대치가 제일 높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실적 좋고 앞으로도 괜찮을 수 있으니까 저는 꾸준히 방산주들은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에어로가 대장이긴 하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뛰기도 했죠. 지금 개인적으로 탑픽으로 LIG 넥스원을 꼽아주셨습니다. 우리 방산주, 우리 증시에 방산주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자, 다음 소식은 국내 전압기 관련주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기대를 더욱 모으고 있죠. 미국의 전력망 교체 붐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증권가의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선영 대표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수요는 더 증가하실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충분히 수혜를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신 대로 미국에 강력한 수요가 나오고 있죠. 전력 기기 시장 쪽, 특히 AI 쪽에 나오게 되면서 확실히 많은 전기량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기존의 거는 감당이 안 돼요. 이에 따라서 한번 더 바꿔보자 이런 수요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잘하는 기업들이 잘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의 목표가를 계속 쭉 올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잘 아시겠지만 실적이 일단 베이스가 돼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실 거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수익성이 높은 지역인데, 이 지역이 북미 지역입니다. 여기 매출이 일단 전분기 대비해서 9%포인트 증가한 영향이 좀 있는데, 미국의 노후한 전력망 교체 수요기가 딱 지금 들어맞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산업적인 부분도 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우주의 에너지가 좀 모이고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딱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발 초고압 변압기의 주문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수혜는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 부분에 이제 3분기 신규 수주액이 보니까 18억 7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2%나 증가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올해 기준으로 또 내년에 YOY를 따지겠죠. 근데 그때는 이 정도로 증가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할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세 자릿수, 올해 기준으로도 세 자릿수 급증은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수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실적 잘 나왔고요. 그리고 매출이 13.6%, 영업이익이 91.8%가 증가했는데, 특히 비수기에도 영업이익률이 잘 나왔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탄 수익률 자체를 좀 현재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좀 받았고요. 그리고 이게 좀 배전방 같은 쪽으로 좀 제품군을 좀 늘리면서 3분기 성장률도 좀 이어오면서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는 거는, 아직까지 북미 지역보다는 유럽이나 중동 쪽의 매가가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중동이나 유럽 쪽에 판매가도 좀 다시 올라가서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많이 되어준다라고 하면은 내년 실적 같은 경우도 좀 우리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 제가 봤을 때는 1년 정도 이상은 이쪽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언급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전력 인프라 확충으로 글로벌 전력기기 시장 호황이 장기화될 거란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수혜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자, 지난달 말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작했습니다. 현재 가입한 퇴직연금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로 통째로 갈아탈 수가 있게 된 건데요. 호재를 기대하는 증권사들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유강희 대표님 전망 살펴주시죠.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냥 옮기고 싶은 증권사에 계좌 개설을 한 다음에 이전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게 저희가 마이너스 난 계좌 같은 경우는 이걸 현금화하고 이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증권사를 옮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개인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은행에 있던 계좌들이 증권사로 많이 옮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퇴직연금 적립 규모가 400조인데 그중에 은행이 210조, 증권사가 96조입니다. 근데 요즘엔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공모주 투자하면서 이미 증권사 계좌를 많이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사 쪽으로 좀 가는 것들이 가속화될 것 같고요. 관련주로 보게 되면 미래에셋 증권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래에셋 증권이 증권사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에 순영업수익이 5,550억이었는데 그중에 740억 원이 이제 금융상품 수수료 수익이었는데요. 미래에셋 기준으로 봤을 때 금융상품 잔고가 193조인데 미래에셋이 갖고 있는 연금 자산이 한 37.9조 정도 됩니다. 여기서 은행에 있던 한 10% 정도가 증권사로 넘어오고 그중에 미래에셋 증권으로 넘어오는 규모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 1년 이내에 연금 자산이 한 40조 정도는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전이 되면은 장기적으로 좀 머무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퇴직연금을 이제 자유롭게 이제 옮길 수 있게 된 거죠. 이미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증권사로 장기 투자하면 이제 증권사 수익률이 더 좋을 테니 걸로 많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증권사로 많이 이전할 가능성, 그 중에서 미래에셋 증권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개장 전 체크포인트 봐야 될 시간이죠. 하창한 본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코리아 밸류업 ETF, ETN이 이제 상장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당 부분에 어느 정도 자금이 쏠리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좀 지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사실 작년 11월부터는 이런 수출입 데이터의 변화 그리고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최근에는 다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를 기점으로 좀 수급적인 되돌림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포럼이랑 행사들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AI 포럼을 하는 날이고요. 또 SK 서밋 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산학계 관계자만 이제 초청을 하다 보니까 비공개로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 대신에 이제 SK AI 서밋 같은 경우는 좀 AI 쪽에서 굵직한 그런 임원들이 좀 참가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협력이나 뭐 어떠한 스토리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AI 관련된 종목군들 뭐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장이 좀 휴장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만약에 좀 좋은 얘기가 나오면 반도체 쪽으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다 엔비디아가 또 다오 편입되는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복합적으로 보면은 좀 반도체 쪽으로 뭔가 한번 좀 반전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1차 한국과 EU의 전략 대화 이슈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러시아에 대한 파병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기타 부분에서는 일단 좀 확인해야 되는 게 전인대 이슈가 있죠. 4일부터 8일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 성장률을 맞추기 위해서 아무래도 대규모 부양책을 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좀 재정 정책이 강하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또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강해질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MSCI 신흥국 편입 우리 지수에서는 조금은 이제 수급 이탈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반반으로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바이오 유럽도 있습니다. 이게 4일부터 이제 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유럽 최대 또 바이오 관련된 이슈이다 보니까 국내 기업은 큐라클이라는 기업이 좀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 업체들의 어떠한 좀 변화가 나오는지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번 주는 정말 슈퍼 위크이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에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넘게 뛰긴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지금 심리 요즘에 개인적 안 좋은데 김선희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미국이
반도체 지수가 올라도 우리나라 그게 딱히 이게 적용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요 두 기업이 탑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안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지금 워낙 불확실성이 많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 미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있어가지고 뭐 미 채권이든지 지금 뭐 수급이 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너무 기대하는 쪽보다는 이제 긴 기간으로 좀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어떻게 수익률 내야 하지보다는 내년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되 그대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일본 증시는 문화의 날로 쉬어간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슈앤 전략 내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봐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